아, 남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네, 잘 오랜만에.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링크팀에서 시청률 대박 났다고 맞아요.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다니 정말 시청자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해외여행 가게 돼서 너무 네. 기쁜 것 같아요. 아, 저도 너무 기뻐요. 다른 선생님들 아직 안 오시나요? 네, 일찍 와서 일정 확인하자더니. 나왔어요. 쌤 오셨네요. 아니 근데 달러 왜 이렇게 비싸? 환전했는데 엄청 비싸네 이거. 미리 안 하셨구나. 아니 그럼 미리 환전하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하라고. 네. 근데 바빠가지고. 아우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저기 아직도? 최 교수님 오시는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오다가 얘를 놓고 왔어요. 이런. 여권? 아, 여권. 에이, 진짜 오늘 저 못 갈 뻔했어. 그러네. 아, 도대체 이 여권이 뭐라고? 아, 근데 다 오셨어요? 미안해. 너무 늦었어. 버스 놓쳤어. 거기다가 버스 탔는데 김포야, 김포. 김포가 아니라 인천으로 왔어야 되더라고. 아니, 근데 집은 보따리 어디 있어요? 보따리. 들어왔어. 어떡해. 배드밖에 안 가져. 아 진짜. 최태성 돈 좀 빌려주라. 어쨌든 지금 김포항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열기 전까지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김포가 왔잖아요. 저도 첫 해외여행은 김포공항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이 동부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핵심 중심인데 연간 이용액이 무려 4,500만 원. 엄청나죠? 그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은 여행이 있었거든요. 어딘데요? 외국 왔잖아요. 배낭여행. 이유는 비밀. 소풍 갈 때도 매낭 매른데. 자, 우리 선생님들 가고 싶은 여행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알프스의 그 푸른 초원이 있는 그곳을 쫙 걷는 트레킹. 알프스에 아니 알프스는 눈 아니야 눈인데 왜 초원이? 그거 올라가지 말고 그 중턱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기 힘들죠. 그렇지.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네. 우주쇼가 매력적이거든요. 우주쇼? 네. 우주쇼. 캐나다나 북유럽에서 오로라가 이제 시기가 잘 맞아서 낮에 개기 일시까지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매력적이겠죠. 매력적이네요. 맛있겠네. 저는 세계 곳곳에 오지를 탐험해보고 싶어요. 그중 첫 번째로 사하라 사막 한번 횡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사실 사막 여행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마음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저 오로라 보러요. 캐나다 가요. 뭔데요, 선생님? 40년에? 근데 사실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동의 역사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해 왔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중에서 제일 멋지고 잘생기신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반전의 매력. 그래요. 그럼요. 네. 선생님 강의하시고요. 저희 갑시다, 우리. 빨리 떠나시죠. 여행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 낭만, 뭐 사랑, 뭐 그리고 이제 오로라. 오늘 제가 추가했습니다. 여행하면 이제 오로라가 생각나야 되는구나. 여행하면 이제 이렇게 막 가슴 떨리고 어떤 그런 것이지만은 세계사에서 특히 이제 과거에 전 근대 고대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행은 위험하고 대단히 좀 무서운 그런 것이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단체 여행이 많았던 게 그래서 과거의 여행이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떨어져 나간 혼자 있게 되면은 그 여행객을 노리는 도적들이 많았죠. 고대 그리스의 뭐 아티카, 아테네 쪽에 뭐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노상 강도가 있었죠. 나그네를 꼬셔서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사람이 짧으면 이제 사람을 늘리죠. 그리고 이제 침대보다 그 사람이 더 크면은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노상 강도, 프로크루스테스가 있죠. 그리고 뭐 그리스 테베에 스핑크스도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죽이는 것으로, 못 맞추게 한 다음에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런 신화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대의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자, 그러다가 이런 여행이 좀 더 안전해졌던 것은 바로 1세기에서 2세기,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라고 불리워지는 그 1세기에서 2세기입니다. 일단 로마 제국의 팽창이 거의 끝나갔죠. 전쟁은 이제 거의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게 1에서 2세기입니다. 지중해는 모두 로마의 바다였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로마의 평화 속에서 바로 안전한 여행이 추구가 되었던 거죠. 우선 교통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그 도로가 있죠.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로마의 도로를 이용하여서 바로 이탈리아 반도 곳곳을 다녔던 것이 당시 좀 돈이 있는 로마 시민들, 중산층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 로마인들은 지금의 여행에 많은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휴가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또 온천 여행도 만들죠. 그리고 지방에 빌라 같은 것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했던 게 바로 로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쾌락을 추구했던, 여행에서 쾌락을 추구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한 이후에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지배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는 바로 너무 쾌락을 추구해서다 라고 하여서 그런 여행이 이제 사라지고 대신 어떤 여행이 등장하냐면은 순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적 성지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뭐 예루살렘, 이 역시 제 1등급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죄를 이제 씻는 거예요. 천년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갈 형편이 안 되면 로마에 가고요. 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동네 교회당에 가서 죄를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세 유럽이 끝나고 나서 15세기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다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여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험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돈키호테와 같이 무장을 하고 낭만을 찾아 떠도는 거예요. 이런 모험가들이 또 뭐를 만나게 되냐면 나침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대륙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게 이 바로 모험의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돈 있는 사람, 좀 국한된 것이라 한다면은 이제 좀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대중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바로 19세기 때 바로 여행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개방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철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노동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런 철도를 타고 바로 영국 해변가의 해수욕장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돈 없는 사람들도 가는 여행, 우리는 좀 더 등급을 높이자라고 하여서 바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의 작가였던 줄 베른이 만들었던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같은 소설이에요. 거기 주인공인 영국인 포그는 그냥 내기였죠. 내가 한 바퀴 돌겠다, 80일 동안에. 해가지고, 바로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게 되죠. 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뭐, 낭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산업혁명, 도시, 철도, 증기선,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어떤 여행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재밌었어요. 예. 제가 얘기하고도 즐거워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시간이 바뀔 때마다 그 여행의 어떤 목적과 방식이 달라졌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여행을 옛날 사람도 했다는 게 일단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이 대부분 다 사실은 고대 그 로마 시대 때 다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행이라고 하는 걸 근데 예나 지금이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게도. 근데 사실 여행은 원래 이제 유쾌한 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원래 여행이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트래블. 발음 좋으신데요? 발음이 좋아요? 네. 그 어원은 원래 그 트래베일. 좀 떴으면 좋겠어요, 자막으로.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원래 고통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행은 고통이다. 네, 그 고생. 저도 이 고생하는 걸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집에 있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본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고생들 중에서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고생이 있는데요. 바로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뭐 발견하면 발견할 때마다 지리 선생님은 되게 좋은데 그쵸. 학생들은 고통이에요 이게.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학생들 마음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하나의 발견이 하나의 공부가 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외워야 선생님 아이들 마음에 대해서는 짱! 학부모여예요. 저기 탐험가들에게 저도 정말 고마운 게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게 가설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배를 타고 다 확인을 시켜주니까 저도 수업 시간에 자신 있게 지구는 둥글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나? 라는 것들을 많이 탐험가들이 밝혀졌죠. 그 중에 하나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이 탐험가의 배를 타고 대륙과 해영을 다니면서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여행 가면서 공부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이어야죠. 다들 탐험을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들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우리 떠난다 그러니까. 근데 탐험이라는 게 우리가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물론 미지의 땅을 막 발견을 하고 이런 거는 참 설레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됐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탐험이 막 정복의 역사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수탈하고 마치 우리 탐험하면 이미지가 침략의 역사. 그렇죠? 예, 이거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우리 막 너무 들뜨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역시 윤리? 쑥스럽습니다. 그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탐욕이죠. 그쵸. 그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제 그 15세기인가 16세기 때 그 향신료 그 서양 사람들은 향신료를 되게 좋아했대요. 막 후추 뭐 막 이렇게 아마 냄새를 없애는데 좋은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인도 쪽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인도랑 서양 사이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터키 지금의 거기에 딱 틀어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비싸게 이제 그 후추를 사야 되니까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까 해가지고 그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로 그리고 콜럼버스는 대서양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발견하려고 했던 그 후추에 대한 그 탐욕이 그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계속 콜럼버스 얘기하잖아요. 뭘 믿고 감히 대서양이란 망망대해 아니에요. 나갈 수 있었을까? 쪼스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렇잖아요. 쪼스. 아, 과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제가 좀 클래식한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클래식해 보이죠? 시계가 아니네. 시계, 벽시계. 예, 저희 집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아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침반이요? 그렇죠. 이게 없었더라도 가능했을까요? 맞아요. 저게 뭐 지금이야 진짜 골동품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런 말씀을. 당시 그 15세기 콜럼버스가 이제 이걸 항해를 할 때는 저 나침반 마치 지금의 GPS와 같은 정말 최첨단 장비가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 세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 여행을 떠났고 여행을 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하죠. 과학을 알면 여행길이 보입니다. 과학. 사실 링크 5회인데요. 1회부터 4회까지 다 이 사회 선생님들 진부한 얼굴들만 우리가 만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5회에서는요. 이 사회와 과학의 융합을 위해서 EBS 과학탐구 대표 미녀 선생님 그리고 박남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네. 한번 강의실까지 제가 그 에스코트. 네. 그 짧은 여행길 제가 같이 해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사심도 있습니다. 과거 모험가 탐험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고요. 진화론이 탄생하게도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험과 탐험이 여행으로 이루어지게 한 과학적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기구이죠. 이 나침반에는 4가지 방향, 동서남북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나침반을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을까요? 네, 바로 지구 전체가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이죠. 자, 자성을 띤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죠. 지구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구에는 정말 커다란 막대 자석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구 자기장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가장 유력한 설로 다이나몬 이론이 있답니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액체 상태의 외액이 지구 자전에 따라서 대류함으로써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나침반 이전에는요, 어떻게 방향을 찾았을까요? 네, 바로 별자리를 이용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바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죠. 이 큰 곰자리에 국자 모양의 꼬리를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작은 곰자리의 제일 꼬리 끝을 바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북극성이 바로 길잡이 별이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은 아니었지만 항상 북쪽에 위치해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도구에도 과학을 활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게 하는데도 과학적인 발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늘길과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다에는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류를 항해 이용을 한 것이죠. 영국의 해양 탐사선 챌린저 역시 이런 다양한 해류를 이용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탐사선이 페루 부근을 항해할 때는요, 해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항해를 하였습니다. 아마 항해 시간이 더 길어지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도 더 크지 않았을까요? 바다에도 이런 흐름이 있고 하늘에도 이런 흐름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늘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서울에서 LA까지 간다고 했을 때 되돌아올 때는요, 갈 때보다 2시간 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바람 때문인데요. 하늘에는 상공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흐르는 흐름, 즉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겨울에는 최대 풍속이 무려 100m/s에 이른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제트기류 혹은 제트류라고 한답니다. 네,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는 상공에 이런 거대하고 빠르고 강한 바람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맞바람을 뚫고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길게 걸릴 수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길과 바닷길을 발견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야흐로 현대는 우주의 시대입니다. 네, 이제 탐험과 모험의 대상이 우주로 옮겨간 것이죠. 과거의 나침판이 이제는 우주의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GPS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과학이 더 발전을 해서 우주로 여행의 지평이 넓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와, 저는 여태까지 북극성이 제일 밝은 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보통 북극성이 밝아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더라고요. 아이, 무식. 저는 가장 밝은 별은 네. 혜성인 줄 알았어요. 왜 나무를?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네. 이제 진짜 북극성만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 오늘 짱! 선생님도 짱! 이 과학을 되게 어렵게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생활 곳곳에 과학이 녹아져 있고요. 여러분이 그게 과학이었구나를 아시면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이번에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구가 자석이면 제가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제가 철이기 때문인 거죠? 철. 새로운 그러니까 철 분자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양현 선생님 머리가 철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근데 이 학창 시절에 다 배웠을 텐데 학창 시절에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지금 오늘 주제가 트래블이잖아요. 저는 사이언스가 트래블이었어요. 트래블. 원주민 발음. 정말 우리가 트래블이 어렵거든요. 아니라 저기 태양 선생님은 이제 트러블을 얘기해서 네, 어쨌든 여러 이제 우리가 그 좀 더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확실히 사회 선생들간이 아니라 과학과도 이렇게 링크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절실해요. 네. 저 철은 좀 제거해주고. 아, 제가 참 무식하긴 한데 제가 오늘 배웠어요. 야, 진짜 뭐 비행기는 고사하고라도 자동차가 없었으면 뭐 바캉스 이런 거 갔다 올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바캉스. 제가 언제나 원주민 발음을 하니까 바캉스 이런 거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도 갔다 오려면 일주일 열흘 걸리는데 휴가 기간 뭐 내내 오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과학이 진짜 이노베이션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여행이 여름 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최양현 선생님 말씀대로 네. 바캉스라고 하죠. 자, 이 바캉스가 1936년 프랑스에서 사실 시작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주당 40시간의 노동과 연간 15일간의
그냥 휴가가 아닌 유급 휴가를 법으로 정했다고 해요. 바로 이게 최초의 유급 휴가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급 휴가가 2주였는데 지금 5주로 늘어났다고 해요. 아,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에서 5주나 늘어나서 이 5주나 바캉스를 갈 수 있다니 이 프랑스인들이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뭐 하는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뭐 할 것 뭐 할 것 같아요? 바캉스 동안 뭐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쵸. 은퇴를 하잖아요. 네. 은퇴를 하면 어디선가 막 살고 싶다라는 자신만의 희망이나 꿈이 있죠. 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죠, 있죠.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비밀? 저는요. 예, 하늘? 아니요, 큰 저는 별이니까. 남해 바다에 예. 바다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전 살고 싶어요. 대부분 귀농을 또 많이 하죠. 귀농도 네. 하고. 자기가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곳을 찾는데 거기에 이제 휴가 시간에 대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이렇게 점지해 둔 곳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보기보다 저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 은퇴한 이후에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은퇴 후의 생활을 즐기고 산다는 거예요. 멋지지 세상에 않아요? 휴가도 이렇게 긴데 그 시간을 또 노후 준비, 은퇴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니. 그렇죠.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네요. 근데 프랑스에서 남들과 하는 그 바캉스를 나갈 때 네. 사실 또 안 가는 직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빵집. 못 가는 안 거예요?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파리에서 관광객들, 파리 관광객들도 있고. 그래서 빵집은 돌아가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순번제. 순번제? 아, 우리나라 그 약국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신기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양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잖아요. 여행에 대해서. 근데 동양은 없죠? 그럴 것 같죠. 네. 우리 막 수염 기르고 그쵸? 막 두루마기 입고 어디 여행을 가느냐 이런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동양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두루마기 입고 네. 개나리 보찜을 메고 우리도 떠납니다. 제가 재밌는 여행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와, 기대돼요. 기대하세요? 가시죠. 떠나시죠. 나침판도 들고 가십시오. 저는 동양에서 도교 그리고 불교, 동양을 대표하는 윤리 사상이죠. 이와 같은 우리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들에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정말 여행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도교. 도교에서 여행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도사님이란 말 들어봤죠? 예, 그 도사님이 바로 도교에서 얘기를 하는 도사예요. 그러면 도교에서 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도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럼 뭘까요? 맞습니다. 신선이에요. 여러분들 신선 알죠? 신선이 뭐죠? 불로장생. 늙지도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 수련 방법을 말해주고 보여주던 사람들이 도사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그런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밟아야 됐죠. 그래서 초급 교육 과정을 마친 수행자가 중급 교육 과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 표주라는 이런 하나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주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어떻게 생각하면 표주라는 단어는 유랑한다 이런 의미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전여행.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전여행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죠. 3년에서 5년 무전여행이라 이 긴 표주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의술. 두 번째가 뭘까요? 점술. 세 번째가 학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의술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내가 오늘 묵을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점술. 지금 제가 뭐 봤죠? 손금. 그럴 만큼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미래를 얘기해주면서 역시 또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먹을 것과 잠잘 곳을 해결할 수 있었고 학술.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삼술이라고 해요. 물론 하나를 더 합쳐서 무술. 왜?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되니까 사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교에서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순리와 명당, 민심,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느끼고 내가
과연 천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육과정이 바로 도교에서 얘기하는 여행 표주였다라는 겁니다. 불교는요, 도교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여행이다 그러면 구름, 물이에요. 구름과 물은 뭐죠? 정답이에요. 구름은 뭐예요? 떠다닌다. 물은 흘러간다. 이렇게 정처 없이 흐르고 떠다니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랑이 무거우면 공부가 안 된다. 바랑은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등 뒤에 메고 다니시는 보따리 있죠. 그걸 바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무거우면 왜 공부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무겁다는 것은 곧 나의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한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고생스러움이 곧 공부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도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양에서 바라볼 때의 여행은 무엇이냐? 맞습니다. 고생스러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양에서의 여행은 곧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와, 이 재밌네요, 진짜. 네, 또 색다른. 네. 따라요. 방향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 들어보니까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여행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게 그죠? 서양은 네. 즐기러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동양은 거의 서바이벌 게임. 또 이게 여행에서 살아남기. 진짜 동양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왜? 동양은 고생을 해야 그게 공부거든요. 고생. 그러니까 여행이 뭐 교통이 발전하고 막 그러면서 여행은 편해졌는데 확실히 최양진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여행의 맛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보통 보게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도 결국은 고생스러운 도보로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고생이야말로 여행에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의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나라의 여행은 어땠는지, 우리 선조들의 여행은 어땠는지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 한국사 전문가 그렇죠. 우리 큰별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여행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와, 기대됩니다. 기대합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죠. 네,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여행 이야기는 물론 존재합니다. 신라. 네, 바로 그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있죠. 자, 이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네, 이 장장 그 4년에 걸친 2만 킬로의 대장정. 대단합니다. 네. 이곳을 다녀와서 정말 그 지역의 많은 문물들을 소개할 수 있었죠.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간이 이제 흘러가가지고 이제 조선하면 또 이제 연암 박지원의 이 열알기가 있죠. 네, 바로 이 북경을 갔다 온 그 여행기인데요. 정말 파격적인 신문물을 소개했던 정말 중국 북경 여행 그 문학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여행 이야기는요, 광복 이후가 되면서 딱 끊어지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는요, 순수 여행을 위한 여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권 있으시죠? 이것만 들고 있으면 왠지 떠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사실 이 여권 없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요, 바로 특권 계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권이 많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 관광 여권이 발행된 시기는요, 1983년인데요. 그 1983년 이 관광 여권이 발행될 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사진 예쁘게 찍고 뭐 이렇게 접수비 내면 딱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조건.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200만 원의 이 관광 예치금을 은행에다 예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짜장면이 3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계산한다면 15배 정도 올랐으니까 무려 한 3천만 원 정도를 은행에 예치를 해야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달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정부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제한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역경과 도전을 뛰어넘어 숨가쁘게 살아왔다. 정부 수립 당시 우리는 찢어지는 가난과 싸웠고 60년대에는 공업화의 깃발 아래 허허벌판 모래벌에 공업단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 우리나라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공업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렇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수출해갖고 말이죠. 그런데 여행을 통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통해서 이 달러가 유출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런 말이죠. 미국, 일본 다음. 그 시기에 미국,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했던 나라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1970년대에요.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수출할 때 이 오일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기름은 정말 필요한데 기름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정말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고민했죠.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그 오일 쇼크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동으로 직접 산업 역군들이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죠. 이걸 오일 머니, 오히려 오일 쇼크 때 오일 머니를 벌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렇게 많은 산업 역군들이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해외여행 자유화, 이 조치가 그럼 과연 언제 된 걸까요? 멀지 않아요. 1989년 1월 1일. 멀지 않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갇혀있는 이 많은 사람들, 특히 남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이 대한민국에 갇혀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세계 자기가 가고 싶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이 열리게 되는 그 기회. 그게 바로 1989년 1월 1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에 이 한국 현대사에서 여행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참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바로 대한민국, 그 조국을 위해서 갔던 해외 방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조치의 우리 현대사에서의 여행은 바로 생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이 자유화된 그 이후, 지금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행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좋잖아요. 네. 그죠? 뭐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 또 너무 이 관광 산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다 여행을 가보면 관광지마다 고급 리조트가 많이 사실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 관광 가시는 분들, 관광객들은 참 거기서 돈을 많이 쓰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잘 사라질 것 같잖아요.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 정작 관광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지 않아요? 이 여행객이 가서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 사하라 남아프리카 주명 30명이 쓰는 전기를 여행객 1명이 쓸 뿐만 아니라 이 고급 호텔 객실 하나, 이 하나에서 평균 1.5톤을 하루에? 쓴다고. 하루에 1.5톤이요? 하나의 객실에서. 그러니 이 현지인들에게 봤을 때는 민폐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괜히 더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줬으니까 뽑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를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봐요? 저만 그래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여행지라는 것이요. 이 여행자들에게는 권영희 선생님처럼 여행자들에게는 한 번 거치는 아주 즐거운
쾌락의 공간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이란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박남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럴 정도까지. 저도 사실 권영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구나.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진다면, 좋은 것보다 이렇게 나쁜 영향이 많다면,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히말라야 산맥의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세계지를 가르치는 어허. 이 전문가로서 예. 좀 설명하자면 네. 이 부탄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법으로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부탄의 다른 특징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오, 불교 국가. 그렇죠, 불교 국가고요. 국가 전체가. 가스국 가스가 많이 나올 것 천연가스요? 같아요. 네, 천연가스. 부탄. 아, 충격적이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탄에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여행객들 있잖아요. 네. 여행자 수를 제한을 시켰대요. 아, 너무 왜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아니 여행자들이 많이 오면 좋아하는데 거기는 제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네요. 가난한 나라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가치를 이 돈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무분별한 어떤 그 여행자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전통, 자신들의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국민들에게 대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정말 이게요. 다르다. 예. 그죠? 네. 덕분에 지금 부탄은요, 자신들 어떤 전통이라든지 자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제 공정 여행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제 공정 여행, 공정 무역이 하나의 어떤 이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순히 여행사가 계획해서 그냥 무작정 떠나는 여행 말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설레는데요? 여행사에서 오신 거 같아요. 여행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 스스로 여행을 설계하는 방법, 떠나는 방법. 야, 여행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사.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네, 그러면 제가 가시죠. 가겠습니다. 제가 에스코트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 떠나겠습니다. 네.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추천하는 곳, 남들에게 자랑하기 좋은 곳으로 무작정 떠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봅시다. 그대가 중심이 되는 여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어디로를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뉩니다. 위도에 따라 태양 에너지 받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에서 각 극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추워집니다. 이 기후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차이가 일정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죠. 7월에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12월에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네, 맞습니다. 여름인 것이죠. 그래서 남반구의 호주에서는 12월에 크리스마스를 해변의 산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독특한, 지금 이곳과는 다른 독특한 자연 환경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지도를 펴고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7월 달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밤이 아닌 밤, 백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밤하늘에 아주 멋있게 녹색과 붉은색으로 수놓은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로라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밤에 가시면 멋있는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여행, 두 번째는 언제입니다.
시차란 세계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 곳곳의 시간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360도이고 하루는 24시간이니 약 15도의 1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시간 설정의 기준이 되는 경도 영선은 바로 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GMT, 그리니치 평균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동경 180도 지역은 모두 영국보다 시간이 빠릅니다. 그리고 영국을 기준으로 서경 180도 지역은 모두 영국보다 시간이 느린 것이죠. 우리나라는 말이죠. 표준 시간대를 135도를 사용합니다. 135도를 15로 나누면 9시간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보다 우리나라는 9시간 차이가 나고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9시간 빠른 것입니다. 9시간 먼저 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여행, 그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과거에는 나침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GPS, 특히나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자세하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어플리케이션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동서남북의 위치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기가 먹통일 때도 있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시계, 디지털 시계 말고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동서남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의 시침과 시침, 짧은 바늘을 의미합니다. 짧은 바늘과 태양의 방향을 일치시킵시오. 물론 태양의 위치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시계 방향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그 시침의 방향과 시계판에 적혀져 있는 12와 그 사이가 정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이 북쪽이고요. 동쪽, 서쪽 이렇게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여행을 준비하고 그 여행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대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 남이 아닌 그대가 중심이 되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난 선생님, 최고였어요. 이 정도입니다. 최고였어요. 가고 강의 싶어요. 듣고 나니까, 네. 막 가고 싶어요. 집에만 있었는데 막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저 여행 잘할 것 같아요. 짐 쌀까요? 짐 쌀까요 지금? 아니, 자기라면 말고요.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계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설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서도 쌍방이 모두 행복하려면 적어도 내가 가려는 곳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여행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좀 불편하게, 부족하게 가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지만. 잘 어울려요. 동양식 여행이네 진짜. 그럼요. 저는 여행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여행. 저는 여행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여행, 남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여행사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늘 이 5분들 모시고 이게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여기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야말로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과학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통합의 시대에 맞춰서 사회와 과학이 쭉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니 진짜 아까 네. 제트기를 얘기하셨지만 막 소름이 막 아까 또 북두칠성 무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탐구 과학탐구 같이 하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링크의 본질을 네. 우리가 정말 잘 살린 게 아닌가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른 선생님들과 또 멋있는 주제로 링크의
지식 탐험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재밌다 웃으시지만 마시고요. 게시판 오셔서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SNS 통해서 우리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링크하자. 네. 댓글 많이 달아라. 네. 댓글은 저희들의 힘입니다. 링크를 링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한번 그 링크를 링크하자. 주로 한번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외칠게요. 따라하세요. 링크를 링크하자.